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요일 밤에 나온 아파트 악재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한 기준금리 조건 많이 말씀을 드렸죠. 먼저 전세시장 하락 유도는 기준금리가 1.5%, 매매시장 하락 유도는 기준금리가 1.75% 이상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 넘는 기준금리는요, 분명히 큰 충격을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 무엇이 결정한다? 결국에는 물가가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미국 모두 다 기준금리 인상은요, 먼 미래일로 치부를 했습니다. 자, 2020년 11월에 채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행이 2022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 꺼내지도 못했고요. 빨라야 그 기준금리 2024년에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전망과 다르게 벌써 한국은 금리를 2차례 올렸고요. 미국은 2020년 상반기가 금리 인상 시점으로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전망이 바뀌냐? 물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자, 물가 불안은요, 한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4월 CPI가 2.3%가 나오면서 중앙은행 목표치 2%를 초과해버렸죠.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요 공급층 인상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한 겁니다. 특히 공급층 인상 요인 중에서 국제 유가 상승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4월달 CPI가 2.3% 나왔으니까 바로 한국은행에서 5월 금통에서 금리 올렸을까요? 그러진 않죠.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것의 지속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지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이에요. 그래서 7월 CPI까지 보고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상했다고 외신들이 속보로 알릴 정도로 그 당시에 금융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부분이에요. 자, 2010년에도 대한민국이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2010년, 2011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 주목하셔야 되는 게 2012년, 2013년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월 달 CPI가 3.7%까지 치솟았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나온 보도가요,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정부가 발표할 거라고 그래요. 어떤 수준에서 기존의 1.4%에서 2%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보다 정부의 관리 물가 목표가 더 높은 거예요. 자, 물가를 2%대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서비스 요금을 내년 6월까지 동결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이번 CPI를 보면은요,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1%, 공공서비스 요금은 0.6% 상승률이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공공서비스까지 올라버리면은 물가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관리 가능한 품목만이라도 일단 동결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은요, 내년 큰 선거를 앞두고 예상된 부분입니다. 자, 내년 3월 9일 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6월 3일 날 9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불안해지게 되면 여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거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억누르고 나서 선거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반기에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LG경제연구원은요, 내년 물가를 한국은행보다 높게 전망했습니다. 11월에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를요,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2.3%, 하반기에 1.8%였어요. 자, 그런데 LG경제연구원은요, 올해 2.4%로 한국은행보다 0.1%포인트 높게 잡았고요. 내년에는 2.2%가 된 거로 봤습니다. 한국은행 전망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상반기에 2% 중반이 되고 하반기에는 1.8%로 2% 이하로 떨어질 거로 봤죠. 한국은행이나 LG경제연구원이나 똑같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유가 안정을 근거로 내년 하반기 물가 안정을 전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유가가 왜 안정이 되냐?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이요,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는데 계속 틀리고 있어요. 자, 일단 내년 상반기에 물가 안정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국제 유가가요, 1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나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확대에 봉쇄를 나서는 국가가 많아지니까 70달러대 수준까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반등 중이거든요. 언제든지 80달러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내내 그렇게 80달러 수준의 이제 유가가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는요, 이제 워낙 강세가 나타났던 시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수입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물가 안정이 힘들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올릴 거고, 유력하게 4월 달에도 올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차이가 나타나는 게 바로 하반기 물가 안정이잖아요. 상반기 때 물가 바짝 올랐다가 하반기부터 2%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발 물가 불안이 시작되면 그것이 시차를 두고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에 반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요금 하락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게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도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유가가 하락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생산량을 산유국이 늘리는 거 진짜 확실한지, 과거에 세일오일 업계 생각하고 이거 잘못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 계속 틀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내년 물가 복병은 또 있어요. 12월 31일 날 가장 중요한 지표, 바로 12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소비자 물가 통계 개편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통계청은 일반적으로 5년마다 물가 통계에서 조사 품목과 가중치를 재조정하거든요. 올해 12월이 적용되는 그 첫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누락되냐? 무상화 교육 확대에 따른 학생복 교과서, 고등학교 납입금, 학교 급식비 등이 품목에서 제외가 돼요. 자, 이게 어느 정도로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냐? 그냥 당장 고등학교 납입금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99%, 100% 이렇게 잡혔어요. 이런 5개, 6개 품목이 마이너스 100% 가까이 잡혀버리면은 전체적인 통계를 다 끌어내려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요, 2022년에 강력한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언제에 비해서? 올해 물가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한 번 반영이 되면요, 1년 내내 작용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 전망은 대부분 내년 하반기 물가 안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든 1.75%든 이대로 올라갈 거라 전망하고 있고,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다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장 전망과 한국은행 생각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에 물가 안정이나 물가 불안이 이어지게 된다면 내년 4분기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2%도 달성 가능하다는 걸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도 뒤늦게 물가 불안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CPI가 6.2%로 치솟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물가 관련 지표가 발표됐는데 11월 CPI가 무려 6.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친 물가라고 언론들은 표현을 했어요. 39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 전망치인 6.8%하고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다소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요, 이렇게 높아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또한 안정된 증시는요,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 스탠스를 부른다는 부분이죠. 자, 근원 CPI도 4.9%가 상승했습니다. 자,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치솟는다는 건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계속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 물가 불안이 꽤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FOMC 회의가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내년 3월 테이퍼링 종료 계획 발표는 유력해요.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150억 달러씩 줄이고 있는 채권 매입 규모를 300억 달러로 늘릴 거예요. 자, 그럼 내년 3월에 끝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FOMC가 또 주목을 받은 이유가 3개월마다 공개되는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제 금리 전망 점도표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를 통해서 첫 금리 인상 시점과 그리고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 중립금리 수준이 나올 건데 아마 9월 점도표에 비해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 보여지는 거죠. 자,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 3월달, 5월달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6월까지 못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국 채권 전문가들이 그렇듯이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올해 채권 가격 많이 떨어졌죠. 채권 수익률 급등해버리면서. 왜? 금리 인상 전망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주랑운의 총재가 그동안에 해왔던 행정만 믿고 이 사람은 비두기적인 사람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금리 올릴 줄 알았는데 이걸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중앙은행 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였던 거예요. 미국에서 똑같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은 비둘기라서 금리 자주 못 올릴 거다. 근데 막상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 검토하겠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까먹은 거예요. 물가 불안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을 지난 10년 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 불균형 방지 차원에서 금리 올렸던 것을 생각하고 이런 이제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대응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크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죠. 자, 금요일 밤에 나왔던 미국 CPI 지표가 한국 아파트 시장이 악재인 이유,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전망이 안 좋은 이유 간단합니다. 내년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1.75% 전후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돼 있는데 2023년 내후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방지 차원의 금리 인상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진행된다면 기준금리가 2%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무서운 건 없어요. 자, 2% 이상 돼도 난 집 안 팔 건데 전세 가격이 폭락해버립니다. 전세 가격 폭락에 따른 매매 가격 급락세를 우려하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넣으셔서 내 집만은 꿈을 이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공급 중에 한 축이 바로 이 민간 사전 청약 공급입니다. 자, 그 공급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 분양 소식에 올려두었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 계획부터 내년 사전 청약 계획까지 모두 다 저희가 올려두었기 때문에 이 정보 체크하셔서 청약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 사전 청약은요, 1인 가구와 소득 초과 특별 공급 대상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